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라스트 마일, 생태계의 미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AI와 빅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강연에는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내용을 안 넣을 수가 없는데요. 데이터 관점에서 코로나의 어떤 우리 변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제이션의 시대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신조어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데이터가 말하는 세상, 그리고 데이터 능력이 과거보다 더욱 커진 세상에서 데이터이제이션, 이런 어떤 신조어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좀 주의를 환기를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는 라스트 마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마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1.6km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와닿게 0.1마일 정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배송이나 운송에서 고객과 접점해서 만나는 경우가 몇백 미터 정도의 어떤 그 인력을 쓰는 어떤 그 프로세스인데요. 0.1마일을 잡아라 해서 글로벌 라스트 마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라스트 마일도 역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라스트 마일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지,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스트 마일 생태계의 미래, 제가 아직 미약하지만 어떤 그 시사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이제이션 시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고, 그다음 기존의 변화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고 싶은데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대면입니다. 사실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커피숍에 가면은 바로 앞에 그 점원이 있는데도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져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커피를 받곤 하죠. 이제 그게 결국은 시간으로는 더 손해 볼 수도 있는데도 비대면이라는 거를 몸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들이 더 유리한 어떤 환경에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모든 세대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QR 코드 핀테크 기술이라든지 SNS 메시징 기술이라든지 기존의 우리 디지털 기술들이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쭉 성장했고 발전을 해왔는데, 이 기술들이 이제는 시장의 수요를 만난 거죠. 기존의 기술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충분히 기술력은 충분히 발전을 했음에도 시장의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들이 이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들 관련 기술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세상이고, 가장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확진자 정보 알람 소리로 눈을 뜨곤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알람 안 맞춰 놓으셔도 이제 이 확진자 문자로 잠에 깨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공공 영역에서까지 정말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GPS 기반으로 확진자 정보를 뿌려주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 이후에 민간 기업, 그것도 우리가 돈을 지불한 기업이 정말로 이런 실시간 리얼타임의 GPS 기반 정보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니즈나 요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초개인화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버즈워드라고 좀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2000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개인화의 시대다, 맞춤화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초개인화는 맞춤화와 개인화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정말 개인의 어떤 정보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화의 완성형이다. 그래서 이제 초라는 단어를 붙여서 초개인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부분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카드사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어떤 30대 강남 거주 남성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주로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커피숍의 쿠폰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몇만 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드사들이 쿠폰을 보내주곤 했죠. 근데 그게 결국
그 타겟 확률이 별로 높질 않아요. 그 쿠폰을 사용하는 그 어떤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카드사의 결제 정보와 여러 제휴사 혹은 GPS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을 시키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커피숍을 좋아하는지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상황상 그 커피숍을 애용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초개인화, 정말로 맞춤형의 정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게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이 되겠는데요. 다양한 정보들이 결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식재료들도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플랫폼 기반으로 주문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대1로 그 업체에다가 주문하기보다는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생각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다른 고객들의 댓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뭔가 주문이 잘못되거나 불량품이 왔을 때 대응을 더 잘해줄 것 같고 이런 신뢰도의 문제죠. 결국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건 비단 B2C뿐만이 아닙니다. B2B에서도 역시나 플랫폼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네 가지 어떤 변화 측면이 있고요. 결국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화하는데 소비자의 변화도 상당히 더욱더 구체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듯이 고도화된 초개인화 서비스에는 기꺼이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다 이런 고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른쪽에 설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나만의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활용할 의향이 있냐? 밀레니얼 세대, 요즘 이제 신세대들은 더욱더 높은 비중으로 나만의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이 있느냐? 역시나 높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조금 이제 시니어 세대로 올라가는 시대, 20, 30년 후가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어떤 노말이 되는 거죠. 이제 뉴노말이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최근의 소비자의 변화는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드, 퍼스널라이즈드 그리고 우리가 모 브랜드에서 이제 브랜드명으로 밀고 있는 비스포크라고 하는 게 맞춤화라는 거거든요. 이런 맞춤화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거기에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 산업에서 신용 정보, 신용 데이터를 다른 이종 산업과 결합시키는 관점에서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면서 기업들에게 그런 데이터, 가명 정보의 활용 어떤 여지를 더 주겠다. 어떻게 보면 양동 작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빌리티 데이터와 그리고 그 외에 비모빌리티 데이터가 결합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은 모빌리티 데이터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 동선에 대한 변화라든지 혹은 우리가 소비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이동하는지를 그 시간을 앞서서 추적할 수 있는 게 결국 모빌리티 데이터거든요. 이게 결국 카드사 정보, 금융사 정보 혹은 다른 제휴사 정보와 합쳐질 경우에 엄청난 부가가치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빌리티 영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의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프로파일링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 수사 어떤 미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범죄자가 여러 다양하게 흩어놓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의 패턴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고객 여러분을 분석하는데 이런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결국 이런 다양한 어떤 모빌리티 데이터, 비모빌리티 데이터, 금융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켜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촘촘한 형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촘촘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빠르게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도입하느냐, 반영하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선도 기업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고객들도 내 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97%가 안 하겠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근데 전 재미난 말씀을 드리면은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경험인데요. 경험해봤던 건데요. 마트를 가면은 우리가 데스크에서 결제를 할 때 거기 이제 점원분이 여기 사인하시면 5% 적립금 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셨죠. 그게 바로 개인정보, 여러분의 정보를 5% 적립금에 팔아 넘긴 거죠. 네. 기존에 20, 30년 전부터도 이렇게 데이터를 거래하는 어떤 형태가 존재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소비자들도 이런 나의 데이터의 중요성, 어떤 가치를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럽 국가는 약 340불을 받아야지만 내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도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정말로 중요해지는 시대에 라스트 마일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스트 마일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스트 마일의 개념은 왼쪽에 그 영화 포스터에 보시듯이 이게 좀 별로 좀 뭐라고요?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제 그 범죄자가 사형 선고 날에 그 사형 집행대에 걸어가는 그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슬픈 얘기죠. 이렇게 라스트 마일, 마지막 남은 거리다. 이 얘기가 이렇게 좀 순화되고 이렇게 다른 영역에 쓰이면서 운송, 배송의 마지막 단계, 주로 고객 접점의 단계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라스트 마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고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에게 좀 더 빠르게 제품을 배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라스트 마일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라스트 마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영역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53%, 그러니까 전체 제품 배송 비용의 53%를 라스트 마일 영역에서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어떤 사고들이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유통업체, 특히 유통업체나 이런 다양한 어떤 배송업체들이 라스트 마일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합니다. 요즘 이제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해보면은 배송이 뭐 이렇게 파손되고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단 하나입니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센추어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당일 배송을 해줄 경우에 88%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63%의 소비자는 배송의 도착 시간을 예측해서 이걸 보장해주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 단위로 얼마나 배송이 남았는지 이런 거를 알려준다면은 거기에 또 이제 뭔가 의미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 속도 증가에 대해서도 역시나 불만을,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은 배송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고객에게 알려주려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배송의 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가 왜 라스트 마일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유통업계의 선두주자인데 역시나 한 발 빠르게 이런 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좀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어떻게 이렇게 라스트 마일을 극복하게 됐느냐?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존이 그 당시에는 배송을 뭐 책, 도서의 배송이겠죠. UPS라는 이제 그 유통업체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2014년 크리스마스 때 배송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UPS가 배송을 일주일이나 지연을 시키는 사고 아닌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고객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선물을 주고받으려는 고객들이겠죠. 상당히 이제 불만이나 어떤 그 아마존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상당히 아마존이 당황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라스트 마일을 잡아야겠다. 소비자 욕구를 축적시키려면은 라스트 마일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투자를 거치면서 2016년에는 보잉 767기를 40대나 어떤 그 이제 임대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2017년 경우에는 그 물류센터, 결국 이제 우리가 운송 프로세스 상에서 최적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제일 마지막 단계 2018년이죠.
스마트 모빌리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왼쪽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왼쪽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그 어떤 고객에게 어떤 빠른 배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려면은 결국은 디지털 기기들, 디지털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빠르게 파악해서 직접 개발하는 어떤 판단을 몇 년 전부터 하게 됐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유통업계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를 이미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한 어떤 그런 모델들을 이제 장표에 담아봤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고퀄리티 우대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로봇이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드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물류 창고에서 그 물류들을 다양하게 최적화시키고 재배치시키고 하는 키바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산업용 로봇으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은 자신들의 영역을 잘하겠다라고 물론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로봇이나 드론을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이게 범용화되고 다른 산업 영역에까지 경쟁력을 뻗쳐나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전쟁이 이제는 작은 유통업체들 그리고 혹은 기술력을 가진 테크 업체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로, 포드, 스타쉽, 우아한 형제들 이런 이제 국내외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라스트 마일 산업은 사실 유통업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모빌리티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모빌리티와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혹은 더 크게 보면 IT 업계와도 모든 업체들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전기차 업체, 자동차 업체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속속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니트라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는 이제 그 덴마크 죄송합니다. 스웨덴의 기업인데요. 이 로봇도 역시나 유럽에서 상당한 시장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아르나라는 어떤 제품은 그 우리 프랑스 회사입니다. 프랑스의 나이아라는 제품인데 브랜드인데 이것도 사실 그 선도적으로 그 이제 운송 셔틀버스죠.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2016년에 자율주행을 하다가 한 여성을 무릎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이게 대대적으로 유럽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업체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른 바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제가 그래서 썼듯이 그 자율주행 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약 자율주행 2.5단계 정도 어떤 발달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즉 3단계 이상으로 올랐을 때까지는 상당한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실제로 그 사고 조사 그 통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봤더니 캘리포니아 주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봤더니 그 여러 이제 사고들이 수십 건의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운전자의 미숙이 많았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개입에 대한 미숙 이런 부분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통 그 자동차 업계 그 이제 기존 자동차 업계도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토요타인데요. 토요타가 일본 IT 대표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연합을 해서 신개념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운송하는 것도 있고 물건을 배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기능들을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집합체로 묶으려면은 이걸 팔레트 형식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예, 플랫폼이죠. 이 팔레트에다가 위에다가 그 사람이 앉는 어떤 의자 공간을 끼우면은 이게 사람을 운송하는 모빌리티가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물건을 배송하려면은 그 물건의 크기나 이런 어떤 규모에 맞게 그런 또 팔레트를 끼우는 거고요. 혹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뒤이어서 역시나 전통 자동차 업계나 IT 업계들도 이런 팔레트 형태, 플랫폼 형태의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지멘스도 이트러킹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어떤 트럭 배송에 어떤 전기 자율주행을 어떤 모드를 도입해서 실제로 지금 시제품에 완성한 상태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사실 좀 특이합니다. 하드웨어가 이미 적정 기술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 2년 사이에 강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많은 구역에서는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의 어떤 그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라스트 마일과 데이터가 어떻게 결합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직 이착륙기 개념이 있는데요. 결국 이거를 이제 먼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UAM이라는 개념으로 아시는데,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이제 드론 형태의 어떤 운송 배송 기기인데요. 사실 이런 멀티 모달 수직 이착륙기가 시장에 정착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제 수직 이착륙기가 모든 운송과 배송 루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루트에 들어가서 다른 모빌리티 기구들과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어떤 데이터 분석과 어떤 그 우리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어떤 그 활용도의 증대, 이제 저는 이제 개인화, 실시간, 다차원 이렇게 이제 그 디멘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데이터 활용의 어떤 증대가 그 모빌리티 운용성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자율주행과 카쉐어링과 카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결합한 서비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그 카쉐어링 서비스와 결합을 시키고 또는 이제 어떤 공유 서비스와 또 결합을 시킨다면은 한 대의 차를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운전기사 없이 돌아다니는데 같은 루트의 사람들은 태우고, 그리고 차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루트로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한 집당 자동차 보유 비중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그 서비스 차원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바이크의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카카오 쪽에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 이번에 2020년 리포트 나온 것을 좀 받아봤는데요. 카카오 바이크 이용 목적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이제 인천 지역, 송도 지역과 판교 지역 데이터를 봤더니 그 지하철역으로 가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그 이용 목적들이 많았고, 결국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철저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날씨와 이용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비가 온 날 역시나 카카오 바이크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운송 배송 라스트 마일이라는 서비스가 날씨와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점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다이나믹 프라이싱 부분입니다. 카카오 택시에도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수요가 몰릴 때는 가격을 높이고 수요가 떨어질 때는 가격을 낮춰서 이걸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실제로 먹힌다는 거죠.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은 사용자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초개인화에 대한 서비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존 전통 어떤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먹힐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이용 시간대는 역시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 주말 오후 시간대에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요건 재미난 사례인데요. 이제 카카오에서 좀 실어달라고 해서 좀 실어봤는데, 그 판교랑 인천을 좀 비교를 했을 때 1인 이용 최다, 정말 한 사람이 이 카카오 바이크를 제일 많이 쓴 게 200여 회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이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한 횟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10회가 넘습니다. 이건 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옴니 채널 온오프 믹스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월마트라는 것이 식품 산업, 저기 왼쪽 밑에 그 제가 동그라미 쳐놨듯이 식품 영역이 유통 산업 중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더딥니다. 이런 부분들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쇼루밍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구매 결정을 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웹루밍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비교해서 검색하고 매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결제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월마트가 잘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마켓 셰어를 내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위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생태계의 미래인데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도시화가 진전될 것이고 온라인 배송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하루 배송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술들이 관련된 기술들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결국 라스트 마일 생태계 변화 시나리오인데 현재는 사실 그 유통산업이라는 게 너무 촘촘하게 그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역시나 선도 기업 중심, 하이테크 기업 중심으로 지금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전될 것 같지는 않지만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근데 1년에서 혹은 3년 이내에 이제 다양한 파일럿 테스팅 시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시간 운송 추적이라든지 우리가 뭐 트렁크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다양한 업체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법, 제도, 인프라 등이 일부 보완돼야 될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 5년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4, 5년 정도가 상당히 큰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 지배적인 모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3단계로 올라서서 배송 운송에 완벽히 적응되는 단계가 되면은 시장 지배적인 모델 혹은 지배적인 기술, 지배적인 브랜드가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법, 제도, 인프라가 여기에 맞춰서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라스트 마일 시장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판가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좀 사실 막연했던 라스트 마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시장님 덕분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좀 잠깐 질문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좀 궁금하신 분, 그 시장님께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들을 좀 올려주십시오. 뭘까요? 내비게이션에 100마일 네. 찍고 가다가 마지막 남은 1마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결국 1마일. 이용자들한테 어떤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뭐 운송 배송을 생각하면은 뭐 우체부 아저씨를 네, 생각할 네, 수가 네,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어떻게 집화장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결국 집까지 오는 거는 사람이 날랐잖아요. 이제 네, 그 영역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비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이런 기기들을 활용할 거냐,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네. 라스트 마일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잠깐 여기 화면에서 제가 확인이 좀 어려운데요. 네. 라스트 마일 확인을 위해서 5G IoT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5G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5G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당연히 IoT 센서들은 사실 집화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RFID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재고를 쌓을 때 이제 우리 물류센터라고 하죠. 물류센터 재고를 쌓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캐닝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검토가 가능한 어떤 상황들 가장 먼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추후에는 그 물류센터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IoT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그 배달 기기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배송이 갈 때 어떤 특정 지역들을 이제 넘나들에 따라서 그 RFID나 어떤 이런 그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도 물론 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런 어떤 인프라가 뭐 향후 5년 정도에는 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그렇죠. 또 연결이 바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라스트 마일 트렌드 속에서 가장 성장할 것 같은 산업은 어디일까요? 사실 지금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기존의 산업 그 경계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 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영역이 유통사들만의 격정이 아니라 이 어떤 테크사들, 이 라스트 마일 기기를 만든 테크사들 혹은 어떤 모빌리티를 만드는 우리가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혹은 IT 기업에까지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인 유통 산업은 방어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는 산업은 침투하는,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공격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물류 산업, 유통 산업을 연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고착화되고 밸류체인이 촘촘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번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시간적인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또 타산업 간 서로 이제 좀 어떤 공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감대도 좀 형성이 돼야 될 게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스트 마일 트렌드에서 가장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사례를 좀 아시는 게 있으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사실 뭐 한 기업을 꼽기가 좀 약간 우선 부담스럽고요. 오늘 네네. 발표자로 오신 그 기업들은 제외하고 한번.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기업을 꼽기는 좀 그렇고, 사실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유통의 대표적인 뭐 그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라스트 마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택배사라고 하죠. 뭐 시모 택배사가 상당히 이제 가장 마켓 시어가 큰데, 거기도 역시나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라스트 마일에 활용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유통의 라스트 마일 인프라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배송 차량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효율화 시켜가면서 기술들로 대체할지, 결국 이것도 뭐 일자리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기업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시간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할애하면서 이거를 계속 단계적으로 그 결합시켜 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무래도 고객 접점과 연결돼서 서비스를 또 고도화하고 또 최고의 품질로 제공해야 되는 게 모든 기업의 또 뭔가 뭐 이렇게 목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뭐 다음에 혹시 추가 질의가 나오면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